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다산정약용의 삶을 통해서 예부자 시선으로 호남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산정약용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또 제대로 아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산정약용의 핵심적인 사상이나 어려운 난사받는 어떤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어떤 그 맥락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이 인간과 인간의 사귐을 중시했고 또 호남의 역사와 풍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산정약용이 살았던 그 시대, 다 아시겠지만 다산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1810년에 11년에 홍경련난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조 500년 동안의 어떤 부조리와 부패의 양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시기였습니다. 이건 아마도 한 왕조가 무너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다산은 그 시대에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 시대로 바뀌어가는 시기에 어떻게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의 어떤 개혁을 시도했는가. 사실 그것은 목민심서나 경서유표나 흥운신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은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산이 1801년에 유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1818년까지 18해 동안을 강진에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산정약용이 15살 때 결혼하고 16살 때 바로 자기 아버지인 정재원이 화순 현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 형 정약전과 함께, 아마 정약전은 다 아실 거예요. 흑산도로 유배 가서 자산업을 썼던 분입니다. 바로 셋째 형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독림사, 화순에 있는 의병하면 만년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만년사 안에 독림사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사는 절이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또 서석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을 오르게 되고 무등산 유랑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 무렴정이라는 정자를 아실 거예요. 화순적벽, 무렴적벽이라고 합니다. 화순에 적벽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렴적벽이라고 그러는데 무렴적벽에 가면 무렴정이 있습니다. 무렴정 기도 쓰고요. 그런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산이 언제 태어나느냐? 영조 38년 1762년 6월 16일 날 태어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초보면 마현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라고 하기도 하고 손해라기도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실제로 관계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음사라는 것은 어떤 집안이 전통이 있는 집안인데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왕이 직접 벼슬 하사하는 것을 음사라고 합니다. 음사로 진주 목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사를 지냈던 진주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바로 정약용은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36년 2월 22일 날 자기 집 여유당,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초면 마현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다산은 참 희한한 것은 다산이 돌아가신 날이 2월 20일인데 결혼한 날이 또 2월 22일이에요. 딱 60년 되던 해에 돌아가십니다. 회갑이 되던 해에 돌아가시는 거죠.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아버지는 진주 목사에 이르렀는데, 자, 그럼 지금 그 다산의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는 해남윤 씨죠. 해남윤 씨인데 실제로 해남윤 씨 다산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 첫째 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이었어요. 첫째 부인은 어린 남씨였는데 빨리 죽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이제 해남윤 씨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약용, 정약전, 삼형제가 태어납니다. 그 큰형인 정약현은 의령 남씨사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내 동생은 또 자기 어머니가
공제 윤후소의 종손인 손녀인 자기 어머니 해남윤 씨가 다산이 9살 때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자기 아버지가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잠성 김씨입니다. 장성 김씨인데 아주 젊은 신분이었는데 다산을 끔찍이도 사랑하죠. 다산이 9살 때였는데 실제로 다산이 머리에 이게 뭡니까 이 종기가 나가지고 그걸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가지고 다산을 돌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머니이기도 하죠. 훗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산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기를 씁니다. 기록을 남깁니다. 물론 다산 정약용은 유배에 내려와 가지고 주로 윤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다산 초당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남 윤씨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산이 강진에 내려와서 18년 동안 거의 모든 돛을 다 쓰게 됩니다. 실제로요. 물론 목민심서 이외에 경서일표나 흐문심서는 다산이 유배가 끝나고 다시 경기도 광주로 돌아가 쓰게 되지만 목민심서는 다산이 경기도 광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부터 그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산 저술이 총 510권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저술들을 18년 동안 썼다. 그런데 18년 동안 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외갓집 해남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산 생김새도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생김새나 어떤 그 유전자는 외가에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자는 귀농이고요. 귀농이란 말이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산이 그 돌아갈 때 자기 아버지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 그때 바로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어 가져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그때 태어난 아들이니까 다산옥 자를 귀농이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미용, 송보, 사암 다 알듯이 다산, 타공, 태수, 자도인, 철마산인 등등 여러 가지 호가 있습니다. 당호는 여유당입니다. 당호란 말은 집에다가 일종의 이름을 붙인 것이 여유입니다. 여유는 노자의 동서외린, 동서외리면 겨울에 조심조심 얼음 위를 건너간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조금 두렵게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조심 인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로 밑에 여유당기에 담긴 삶 원칙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그는 노자가 겨울에 시내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고 말한 것을 여유당의 기문의 주요 핵심을 삼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준칙,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여유당 기문 속에 노자 말을 인용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유당기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병은 내가 잘한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또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에 꺼림직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만둘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매진한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설령 자신한테 불이익이 와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결단코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결단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다산이 자기 친구들하고 굉장히 좋은 사이를 유지했지만 다산이 신유사옥으로 1801년에 신유사옥으로 유배를 올 때 자기하고 친했던 동지들 상당수 몇몇은 아주 극히 배반을 하고 다산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자의 말, 아까 말한 것처럼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이 조심조심 건너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듯이 세상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유 사옥, 기회 사옥을 당하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약용의 행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다 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다산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실제로요. 물론 자기는 뒤에 천주교 신자가 에서 벗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요리단기를 넘어서서 그럼 다산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얼음과 구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내용은 둘째 아들인 학연에게 정학연에게 보내는 편지, 연하에게 보냄이라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옳고 구름과 이해, 손해와 이익을 어떻게 큰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급은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직급이고 옳은 것을 지켜서 손해를 받는 것이 그 다음이고 나쁜 것을 지켜서 쫓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다음이고 나쁜 것을 쫓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산은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싶겠죠. 그러나 사실은 다산은 옳은 것을 지켰지만 이익을 얻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요. 더 나아가서 다산은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이것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인 그 정재원이 친구가 없었는데 딱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경선이라고요. 그 한경선, 다산의 아버지인 친구인 한경선과 다산의 아버지가 지은 시집이 바로 남하수창집입니다. 남하수창집이라는 것은 다산의 아버지하고 바로 한경선이 둘이 시를 주고받고 한 것을 모아서 만든 집이 남하수창집인데 바로 다산호가 하석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남거이기 때문에 남하란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벗사김, 친구를 사귈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덕행으로 그다음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항상 갈등이나 알력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문해로 버릇을 사귄 사람. 그러니까 글이나 예술로 버릇을 사귄 사람은 당연히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냐, 글을 잘 쓰느냐 다툼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뒤에는 엇갈리게 된다는 뜻이죠. 두 번은 명절. 명절이라는 것은 명예나 지조로 버릇을 사귄 사람은 때로는 기계와 지조를 서로 높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갈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학으로 버릇을 사귄 사람, 학문으로 버릇을 사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전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어른이 누가 그러니 어떤 학문적인 다툼 속에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견해 때문에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관계가 또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덕행으로 사귄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산이 자기 다산 아버지가 그 금강산에 놀러 갔을 때 어떤 고을 군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고을 군수에 아주 가난한 친구가 왔었는데 그 친구를 대하는 군수의 태도를 보고 나서 그때 다산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산 아버지는 그걸 본 거예요. 그 가난한 친구 왔었는데 잠깐만 됐습니다. 왔었는데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봄날의 벼처럼 따스하게 됐지만 실제로 가고 나니까 그 친구를 싫어하는 눈빛을 다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다산 아버지가 이런 말 합니다. 가난한 친구를 대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겉과 속이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은 겉과 속이 모두 담당한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마음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기쁜 체한 것이다. 근데
바로 그 군수는 마음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기쁘지 한 것이죠. 뭐 우리가 다 아다시피 친구를 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겉과 속이 모두 단단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좋아할 것도 지나치게 나빠할 것도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산항이 쓴 글 중에 어사제기가 있는데 어사제기는 이 청해의 절도사, 청해가 어디입니까? 진도죠. 완도죠. 완도의 절도사 이민수가 자기 제실, 자기 집이죠. 자기가 공부하는 곳, 자기가 머무는 곳, 그 제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어사, 지금 여기에 그런 뜻의 어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 다산한테 거기 어사라는 말에 대해서 글을 지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산이 바로 글을 지은 것이 어사제기입니다. 어사제기에 보면 다산이 얼마나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다산은 실용주의자이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실제로요. 물론 다산이 꿈꾸는 세계는 바로 왕도 정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민본주의적인 삶의 세계. 다시 말하면 백성을 근본으로 사는 그런 세계였죠. 물론 그건 이상세계였지만 실제로 그러는데 바로 다산은 이 어사라는 말, 지금 여기라는 말 속에서 공자가 한 말을 번의를 잡고 여기서 세상에서 일컫는 미와 선이라고 하는 건 모두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 구조를 그대로 읽어보면 다산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 현실 세계 속에서 좋은 삶을 추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없는 물건을 바라보고 가리키며 저것이라 말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달아 그를 보면서 이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직접 소유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소원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그 마음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근인거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욕망을 무한대로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름다운 악기나 또 아름다운 집이나 땅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욕심거리죠. 그 극한을, 그 한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척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다산의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다산이 어사제기, 그 다음에 여유 단계를 통해서 현실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산의 글 중에서 굉장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어떤 자기 삶의 원리들을 추구해낸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이라고 그러는데 명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기강으로 삼고 싶은 말들을 적어놓은 것이 명인데 다산의 이 명은 주로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붓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양로라든지 파리채, 심히 술잔, 담뱃대, 서랍, 등잔 바탕, 뭐 빗접이라든지 접부채라든지 이런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물 속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마도 사소하게 보이는 이 사물을 통해서 이에 대한 깊은 관찰과 성찰을 통해서 목민사상, 애민사상,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삶 원리 같은 것을 피력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불율명입니다. 10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 두세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율명은, 불율명이라는 것은 이 붓입니다. 붓. 불율이 붓이거든요. 근데 이 대목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너 때문에 죽고 너 때문에 살고 혀끝이 투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서리도 자치도 없어지느니 그게 모두 불율이 가져온 허물로서 태고적부터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 필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필화. 필화는 뭡니까? 글을 잘못 써가지고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요. 뭐 조선조 그 첫 번째 뭡니까? 그 사화. 무오사화 있잖아요. 무오사화도 바로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물론 글을 잘못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초에다가 바로 이제 그 글 쓴 글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살인들이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율명은 아마도 글을 쓸 때 적어도
조심조심 써야 한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도 마찬가지죠. 설화가 있죠, 설화. 설화는 뭡니까? 최근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TV 같은 거 보면 그 말 잘못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인들이야 뭐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탤런트도 그렇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쭉 내려보면 승불명입니다. 승불명이라는 것은 파리채예요. 파리채에다가 자기 삶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휘저가게 할 뿐 쫓아갈 것은 없으니 갔다가 다시 오면 다시 또 휘젓고 휘저어도 가지 않으면 그대로 둘 뿐이다. 굉장히 유유자적하는 모습? 그리고 뭐 파리가 온다고 해서 파리를 쫓아가 죽인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휘저어서 오지 않게 하면 될 뿐이지 그때요 뭐 그대로 놔두면 될 뿐이지 그거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거를 막을 필요 있겠느냐 하는 다산의 모습이 전달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쭉 내려보면 접첩선명이 나옵니다. 접첩선명이라는 것은 접부채예요. 접부채. 접부채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꽉 차고 꽉 찬 것이 공기라 움직이면 바람이 된다. 움직이는 재주를 지녔을 때 접어서 간직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 바람을 간직하고 있거나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에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엄청난 혁명의 어떤 의식이 가질 수 있고 또 시대를 바꾸려는 변혁의 의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다산은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주를 만났죠. 정조라는 좋은 군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조가 빨리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산은 웅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물론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다산이 정계에서 계속 몸담고 관로 생활을 했었더라면 다산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책들을 쓸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겠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산은 신이 나타난 시대의 인식을 통해서 다산이 우리 호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의 저술들은 거의 대부분 18년 동안 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산 시 중에서도 굉장히 긴 시가 있는데 그게 하일대주입니다. 약 1060자 정도로 이루어진 장편 고시인데 이 하일대주는 여름날에 서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신세 한탄하거나 시대를 한탄하거나 시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워낙 길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속에 그 당시의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 또는 환정이라고 하죠. 삼정의 문란과 과거제도, 신문제도 모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일대주 하나의 시 속에 그 당시 시대상이랄까 또 문제의식이랄까 현실 인식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일대주의 몇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건 지금 유산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부모 밑에 뼈와 살 받는 똑같은데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왜 이다지 공정하지 못한가? 커다란 강령이 이미 무너졌으니 모든 일이 꽉 막혀서 통하지 않네. 무슨 말입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아들한테 재산을 싹 물려줘 버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지금이야 상속법에 모든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유산 상속할 때 또 그걸 달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많고 많은 저백성들을 똑같이 같은 나라 사람 마땅히 거두어 들여야 할 세금이 있다면 부자들을 상대로 해야 옳지 어찌하여 가혹한 영사를 유독 힘없는 백성들에게 하는가? 최근에 아마 종부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1% 부자들이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 된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가당키도 않은 말인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될 사람들한테 걷지 않고 실제로 가난한 백성들한테 고혈을 짜서 가혹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정의 문란이 생겨나죠. 뭐 황구첨정이라든지 백골징포. 황구첨정은 뭡니까? 황구첨정은 막 태어나는 어린이한테 세금을 먹이는 것이고요. 백골징포는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시가 바로 애절량. 애절량은 뭐 아주 유명한 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진에서. 강진에서. 막 태어난 어린애한테 관가에서 세금을 먹이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기를 가지고 관가에 가지고 자기 아내 가지고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 애절량이에요. 슬플 애자, 끊을 전자, 양자는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애절량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지역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역차별이. 보시면 전라도도 그렇지만 특히 평안도요. 평안도나 함경도 이쪽은 굉장히 홀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쪽 백성들 오랜 세월을 억눌려 10대를 두고 벼슬한 데 없으니 겉으로야 공손을 체할 망전 백성은 언제나 불평불만이지. 이놈들 먼저 나라 삼켰을 때 의병이 일어나 하려겠지만 서쪽 백성들은 수수방관했는데 그렇게 갚은 것 원인이 있어서이지. 어떤 원인이겠습니까? 홀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국왕에게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역차별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뭡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 때 다시 곡식을 되돌려받는데 빌려줄 때는 결하든지 모래가 섞인 쌀을 빌려주고 거둘 때는 깨끗하고 좋은 쌀을 거두는 거예요. 빌려주고 빌리는 건 두 쪽이 다 맞아야지.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억지로 시행하면 그건 불편한 거야. 천하백성이 다 머리 흔들지. 군침 흘리는 자는 한 명도 없어. 봄철에 좀 먹은 것 한 마리를 받고 가을에 정미 깨끗하고 좋은 쌀 두 마리를 갚는데 더구나 좀 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니 정미 팔아 돈으로 낼 수밖에. 남은 이유는 교활한 관리 살찌워. 환관 하나가 밭이 천두락이고 백성들을 찾는 고생뿐이어서 긁어가고 벗겨가고 걸핏한 매질이라 가마솥 작은 솥을 모두 다 내놨기에 자식이 팔려가고 송아지도 끌려갔다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솥, 그릇마저도 다 뺏어가버린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자기 신세 산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어찌하면 1만 개 대나무 묶어다가 청길되는 빗자루를 만들어 쭉정이 먼지 따위 싹싹 쓸어서 한꺼번에 바람에 날려버릴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착취하는 관리들을 다 쓸어 날려버리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조는 반상이 엄격하게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상민들은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상민도 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산악이 영재를 만들어낼 때 시족의 기촌을 가릴 리 없고 반드시 한 가닥 좋은 기운이 최시집 노시집 뱃속에만 있으리란 법 없지. 솥은 솥밭이 뒤집혀야 좋고 난초도 깊은 골짜기에 살아난다네. 그러면서 위공이라든지 범임이라든지 중국에서 상당히 뛰어난 재상이었지만 출신 성분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록 양반이 아니어도 뛰어난 인재라 그러면 채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일대주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부잣집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잣집 자녀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다 벼슬아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하거나 전문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겠지요. 적어도 조선조의 정치인들은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는 아닙니다. 워낙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조에는 문관이 돼가지고 벼슬에 나가는 게 최고의 출세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온 세상 거진 자가 누가 있을까? 곰곰 생각하면 속만 타들어 부어라 다시 또 술이나 마시자. 그래서 하일 대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한탄이라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학문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산은 공부한 학자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어 했어요. 재미있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을 500권 이상을 쓰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는 못합니다. 다산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과골삼천이란 말이 있어요. 과골이란 말은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가 3번 달아질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죠. 다산은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 과골삼천입니다. 학문의 천차 같은 명실상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고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1802년에 강진회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제자를 맞이하는데 황상이라는 제자를 맞아야 됩니다. 황상이라는 제자는 다산이 돌아가시면서 제시했던 모든 삶의 원칙들을 가장 잘 지킨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황상이 써준 글이 있는데 그 삼근계입니다. 삼근계는 말대로 3번이나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내용 보면 여기에 다산의 공부관이랄까? 다산이 학문관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산이 말하겠죠. 산석은 이 황상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산석에게 문사를 닦도록 권하니 그는 머뭇하더니 부끄러운 낯빛으로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3가지 문제점,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하고, 그죠? 둘째는 막혀있고,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둔, 채, 알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다산이 말한 거죠. 배우는 사람에게 병통이 3가지가 있는데 너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첫째, 뭐가 병통이냐? 외우기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민첩한 것이죠. 소홀해지는 패턴이 있다. 아무래도 빨리 외우거나 빨리 하면 일이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둘째, 글짓기에 날래면 글짓기를 빨리 하게 되면 들뜨는 패턴이 있고 글이 뭔가 숭숭 빙구석에 있게 되죠. 셋째, 이해를 빨리 하게 되면 거칠어지는 패턴이 있다.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고 옳다고 그러는 것이죠. 무릇 둔하면서 파고드는 자는 구멍이 넓어지고 둔한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을 채자입니다. 막혔다가 소통이 되면 그 흐름이 툭 트이고 답답한데도 닦아내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윤기나는 법이다. 마지막에 했던 3가지. 이 3가지가 바로 다산이 황상한테 남기고 싶은 일종의 교훈인 거예요.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해야 된다. 첫 번째 부지런이죠. 틔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부지런해야 된다. 3번째, 닦기는 어떻게 할래?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황상 너가 어떻게 해야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 마음가짐을 확고해야 하는 것이다. 병심확.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마음을 딱 잡고 둔하거나 막혀있거나 답답한 것을 병통을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면 그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진보에 집중한 나머지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면 형식적만 하게 되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게 되죠. 저도 어려운 철학책들은 그 1년에 몇 권 읽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하나하나 다 따져봐 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둔하고 더디지만 깊이 파고들어서 그 원래 의미를 잘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본류를 찾아간다. 마치 광맥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질은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죠. 프로크라테스가 누굽니까? 그 히라에 보면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도둑이죠. 약 1m 70cm 정도 침대에다가 맞춰가지고 길면 잘라내고 작으면 늘리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으로. 그게 이제 프로크라테스의 침대가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 거 말합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규격화된 지식 상자를 양산하는 데 벗어나서 프로크라테스를 처형한 현대의 테세우스가 이 프로크라테스를 처형하잖아요. 그냥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스스로 공부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야 된다. 바로 그 이념이 바로 다산의 사상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산의 눈에 비친 호남. 이게 오늘 주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그 강진과 그 이전에 왔던 유배 이전에 왔던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 샀던 화순을 통해서 화순에 있는 만년사에 있는 독림사, 그다음에 서석산, 그다음 무렴정 이런 걸 통해서 다산이 호남을 어떻게 받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산이 1800년 정조 24년 4월 26일 날 고향인 초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고 1800년도에 이제 정조가 죽게 되죠. 죽게 되고 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신유 사고를 당해가지고 저기 경상도 영덕 옆에 포항에 장기라는 곳이 있었어요. 장기라는 곳으로 유배를 갔다가 자기 형하고 같이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강진으로 유배 오게 되죠. 유배 오다가 이제 그 나주 삼거리 가면 율정이라 해가지고 밤나무 주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형인 셋째 형인 정약전은 우이도로 신안군 우이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다산은 강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목포로 가는 길하고 강진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정약전 유배 갔던 곳이 우이도입니다. 우이도에서 더 멀리 흑산으로 다시 이배를 하게 되죠. 다산은 물론 강진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처음 갔던데 그때 이제 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고향 초천으로 내려가가지고 요이단길을 짓고 나서 마치 자신이 유배 갈 것을 예상이라고 했듯이 괴로운 바람, 고풍이라는 시를 쓰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조를 파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쓴 시가 고풍인데 이 시를 보면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번잡한 세상 떠나고자 하였더니 강바람이 다시 세차게 부네. 이 강바람은 뭘 의미할까요? 강바람은 바로 쇠파를 의미하겠죠. 뒤집히는 흰물결 산속엔 나뭇잎 어지럽고 붉게 차이는 들에 꽃잎 날리네.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은 하늘 뜻이려니 고기 잡고 나무하며 빛나는 날을 아껴야지. 세상 다스리는 자 조정이 따로 있으니 살인문 닫고서 들어 앉아야겠지. 그러니까 두 물줄 임금도 돌아가겠다. 이제는 벼슬 그만두고 바로 이제 칩거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유배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분노와 회한을 아는 유배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01년이죠. 다산이 40세고 이제 정조를 이어서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순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영조의 그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수렴청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린 왕을 대신해서 거의 대부분 정치를 자기 할머니가 하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소위 서학금령, 서학은 바로 이제 서교니까 천주교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산과 정약전이 유배로 오게 된 것이 처음 왔던 유배로 왔던 것이 바로 강진 주막 노파가 운영했던 주막집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산 읍에 가시면 사의지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주막이 있어가지고 그 주막에서 실제로 술도 파고 그러시거든요. 그 옆에 가면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이때 소회를 솔직하게 들어있는 시가 바로 뭐냐? 나그네 신세타령 객중서회입니다. 객중서회. 자, 이 시를 보면 어떻게 자신이 유배를 오게 됐는가를 그 마음속으로 울컥한 심정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흩날리는 눈처럼 북풍이 나를 불어 나무로 강진 땅 밥하는 집까지 밀려왔네. 다행히도 나지막한 산이 바다를 가려 우두봉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제 보운산방이라는 다산이 머물렀던 곳이 있기도 합니다. 처음 머물렀던 곳. 빽빽한 대나무로 세월을 삼는구나. 장기는 이제 그 풍토병이죠. 풍토병. 장기 때문에 겨울이면 옷은 대래 얕게 입고 수심이 하도 많아 밤에 술을 더 마시지. 나그네의 유일한 푸접이 되는 것은 동백이 서울도 전에 꽃이 핀 그거라네. 다 아시겠지만 다산이 그 뒤에 갔던 다산초당에서 산길로 쭉 가면 백년사라는 절이 나오잖아요. 백년사 앞이 바로 동백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동백이 피는 것 외에는 자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이 쓴 상내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문에 이 사의제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의제에. 여기 보시면 한 노파가 다산을 불쌍히 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었다. 그때 창문을 닫아 걸고 밤낮 혼자 있어 보니까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썼던 글이 바로 기성내 사후를 포함한 사상내 3편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쓰는 방식은 이경증경, 다시 말하면 경서로서 경서를 고증하는, 쉽게 말하면 고전으로서 고전을 증거해가지고 입증하는 그런 어떤 서술 방식을 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의제는 뭡니까? 사의제는 네 가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담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담백해야 된다. 생각에 불순한 생각보다는 아주 깨끗하고 담백한 생각을 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어시대로요. 두 번째는 모습은 마땅히 장엄해야 된다. 모습은 의젓하고 장엄해야 되죠. 항상 의관을 정지하고 다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에 갇혔을 때 그때도 항상 자기 침실에서 거실을 나올 때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 메고 나와서 마치 근무하듯이 일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은 마땅히 적어야 한다. 언의인이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래 노자도 다언사궁, 그러니까 말을 많으면 자주 막힌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가능하면 필요한 말만 적정하게 해야 된다. 움직임은 동의중, 무겁고 아주 정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사의제입니다. 이 사의제는 이 네 가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아마 인간이 지녀야 할, 선비가 지녀야 할 일종의 행동거지의 표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산이 유배했을 때 이야기고요. 유배 이전의 다산 풍경입니다. 16살 되던 1777년에 화순현금을 오게 됐는데 그때 호남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렴정기, 서석상기, 독림사 독서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무렴정기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보면 적벽은 하순접적입니다. 무렴정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무렴정기고요. 무렴정기입니다. 이거 무렴정기가 시입니다. 시고 바로 무렴정기가 나오는데 무렴정기는 보면 다산이 아무튼 친구들한테 무렴정을 보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보겠다 그래요. 근데 구름이 있고 비가 나를 갈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여기 가서 봤던 것이 바로 무렴정인데 그때 그 모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넓이가 수백구나 되고 그 빛깔은 다홍색이고 도끼로 깎아 세운 듯 우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석산기가 있습니다. 서석산은 이제 무등산이죠. 무등산 왜 가게 되느냐? 그 당시 거기에 선비 조익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금수상이라 해가지고 다산이 머물고 있었던 숙소죠. 그러니까 현감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적벽에 뛰어난 경치는 여자가 화장을 한 것 같아서 붉고 푸르게 분을 받는 모습이 비록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으나 가슴 속 해포를 열고 기지는 펼 수 없다. 그때는 서석산을 보지 못하였는가? 서석산은 우뚝한 모습이 마치 거인과 위사같이 말하지도 웃기도 아니하고 조정히 앉아 비록 움직이는 흔적은 볼 수 없으되 그 공화라는 것은 펼치는 어떤 정치의 어떤 미침이겠죠. 사물에 널리 미치는 것 같네. 그대는 산을 보러 가지 않겠는가? 쉽게 말하면 조익현은 적벽은 아름답긴 하지만 거기는 선비와 같은 거대한 위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석산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서석산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서석산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서석산 정상에서 느낀 감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봉우리 정상에 서면 날듯이 세상을 가볍게 보고 홀로 특별히 다른 길을 가는 기분이 들어 인생의 고락은 마음에 들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신선처럼
속세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욕망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무등산 기를 쓰는데 무등산 기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석산은 험준하고 커서 이 산은 7개의 군현에 걸쳐 있다. 이 산의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적상산이 바라보이고 적상산은 우주에 있는 산입니다. 남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인다. 무등산에서 한라산이 보인가요?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월출산과 송광산 같은 산은 모두 어린 자식이나 손자 같다. 위에는 1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항상 흰 구름이 둘러있다. 저도 무등산을 많이 다녀봤는데 13개의 봉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봤습니다. 이처럼 다산은 무등산에서 바로 이 경세가 그야말로 재상의 어떤 그 의미를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림사에서 공부했던 것은 바로 이제 다산이 16살 때 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둘이 독림사에서 40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다산은 맹자를 읽고 자기 형은 상서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읽은 공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다산의 삶의 준칙들을 이제 여의당기, 그다음에 어사제기 이런 걸 통해 살펴봤고요. 호남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시매평과 하일대주,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무등산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무렴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다산이 자기 삶의 전성기를 이 호남, 특히 강진에 내려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다산은 화순에 와서 화순 현감인 자기 아버지를 따라 내려와서 공부를 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호남에 대한 나름대로 선지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광주와 화순에 걸쳐져 있는 무등산에서 나름대로 경세가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니까요. 다산이 호남을 어떻게 봤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뒤에 이제 그 1811년, 12년에 평안도에서 홍경련이 일어나는데 그때 홍경련난에 대비해서 전라도에서 창의, 다시 말하면 이제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참여하지 않은 그런 글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결기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이 실제로는 제가 여기서는 외부자의 시선이라고 말했지만 다산은 이미 외부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부자로서의 속성도 이미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8년 동안 자기 전성기를, 자기 최고 시기를 여기서 보냈다고 그러면 비록 그 유배지였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호남의 현실, 그 다음에 이제 민초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이고 뒷날 다산이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삶을 정의하면서 모든 책들을 다시 이제 경세적인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아마 호남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산에게 호남은 자기 삶의 매개, 중요한 매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철학의 중요한 매개점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